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이른바 이음 교육의 핵심, 즉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유능하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기초 역량입니다.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겪는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물리적인 영역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생존 기술인 신체운동 기초 역량이라고 부르더군요. 스스로 손을 씻고 화장실에 다녀오고 옷을 입는 일상적인 자조 기술부터 몸을 움직이는 대근육, 소근육 발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료에 따르면 이 신체운동 역량은 초등학교라는 물리적으로 거대해진 공간에서 아이가 겪는 인지적 과부하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건물도 훨씬 크고 화장실 거리도 멀고 계단도 많잖아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유치원 화장실은 교실 바로 옆에 아기자기하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40분 동안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가위질, 풀칠, 심지어 우유값을 혼자 열거나 교과서 뒤에 붙임딱지를 떼는 아주 정교한 소근육 움직임이 매일 매시간 요구되거든요.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 우유값 하나 혼자 못 열어서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물리적인 의존성은 아이의 심리적 에너지를 급격히 고갈시킵니다. 신체적 피로감이 적고 내 몸을 온전히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비로소 외부 세계의 지식을 받아들일 뇌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아,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예 학습에 대한 의욕 자체가 안 생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 역량이 가장 기초적인 하드웨어인 셈이죠. 그래서 자료에 소개된 그 장애물 건너기 놀이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징검다리나 외나무다리 같은 장애물을 스스로 설치해서 건너는 놀이를 하잖아요. 교사가 자, 일로 건너가세요 하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여기 외나무다리는 어떻게 지나가지? 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간격을 띄우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서로 손을 잡을지 전략을 세우더군요. 네네. 교사는 그저 신체 도구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전략 수립 과정을 지켜보는 조력자 역할을 하죠. 흥미로운 건 이 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가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유치원에서의 이 징검다리 놀이는 초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인 탐험의 장애물 건너기나 1학년, 2학년 체육교과의 기본 움직임 학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이미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핵심 원리를 몸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는 이 신체 하드웨어의 발달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나요? 자료에 나타난 유아 평가와 지원 방식은 훨씬 입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겉옷을 입고 벗을 줄은 아는데 옷걸이에 거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교사는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바닥에 옷을 펼쳐놓고 옷걸이를 넣고 옷장에 거는 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시범을 보여요. 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구조를 짜주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단순하게 뛰어다니는 술래잡기만 하던 아이들에게 피구나 축구처럼 규칙과 도구가 결합된 운동을 슬쩍 제안해서 움직임을 더 세련되게 발전시킵니다. 블록 끼우기나 작은 물병 뚜껑 열기 같은 소근육 활동도 일상적으로 배치해 세심하게 지원하고요. 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내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능숙하게 다루게 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배터리 용량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맞습니다. 바로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로 향합니다. 여기서 현장 교사들이 주목하는 두 번째 생존 지표, 생애학습 기초 역량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유치원생에게 생애학습이라니 너무 거창한 단어 아닌가 싶었어요. 단어 자체는 약간 학술적으로 들리긴 하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이가 세상을 흡수하는 원리 그 자체입니다. 흔히 학습이라고 하면 글자를 빨리 읽고 구구단을 외우는 지식 습득을 떠올리잖아요. 네, 선행학습 같은 거요. 하지만 자료에서 정의하는 생애학습 기초 역량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인지적 성향을 뜻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호기심, 주도성, 그리고 실패에도 다시 해보는 끈기 말입니다. 여기에 일상에서 언어와 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소통하는 발현적 문해력과 발현적 수리력이 아주 핵심 축을 이룹니다. 발현적 문해력. 이 개념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나다라 플래시카드를 보여주며 외우게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문법책을 보고 배우지 않잖아요.
우유라는 특정 소리를 냈더니 진짜 우유가 내 손에 들어오는 그 권력을 경험하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아, 권력이라는 표현 좋네요. 발현적 문해력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꼬부랑 글씨들이 내가 만든 놀이의 규칙을 보존해주고 내 주장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아이의 뇌는 글자를 생존과 소통의 무기로 인식하고 스스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의 설명이 아주 탁월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단어로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지우개를 잃어버려서 빌려주실 수 있나요?처럼 정확한 문장으로 자신의 상황을 요청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교과서 쪽수를 찾고 교실 층수를 알고 내 출석 번호를 아는 등 수가 일상적으로 쓰이고요. 1학년 수학 시간에 입체 도형의 명칭을 외우기보다 놀이로 형태를 이해하거나 하루라는 통합 교과서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모두가 이 발현적 문해력, 수료력과 완벽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청소 로봇 투표 사례를 보며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니 아이들이 호기심이 발동해 각자 바다 청소 로봇을 디자인했죠. 그런데 서로 자기가 그린 로봇을 진짜로 만들겠다고 의견이 막 충돌하잖아요. 네네. 교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때 한 아이가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하죠.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스티커를 붙이고 표를 셉니다. 여기서 교사가 칠판에 숫자를 쓰며 외우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고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수세기를 사용하는 발현적 수리력을 폭발시킨 거잖아요. 네, 이 사례는 교육과정 연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숫자를 셌고 선정된 로봇으로 환경보호 포스터를 만들면서 문해력과 주도성까지 기르거든요. 교사는 이 생애학습 역량을 평가할 때 정답을 맞췄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태도를 관찰합니다. 아,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요? 맞습니다. 다른 사례에서 아이들이 종이벽돌로 악기 받침대를 만드는데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죠. 교사는 튼튼하게 쌓는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실험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그 끈기를 관찰하고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사방치기 놀이에서 룰을 자꾸 잊어버리자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 이걸 그림이나 글자로 적어두자며 책을 만드는 활동도 마찬가지네요. 글자와 규칙의 목적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네, 교사는 그저 아이들이 모르는 글자를 물어볼 때 따라 쓸 수 있게 돕고 타이머나 모래시계 등을 제공해 시간과 수의 개념을 일상에서 가지고 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유치원 때 한글이나 숫자 쓰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명확해지네요. 오히려 거부감만 줄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태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식을 주입받는 데 익숙한 아이와 내 필요에 의해 지식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의 출발선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딜레마가 생깁니다. 배움을 향한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브레이크와 운전대가 없다면 차는 곧바로 벽에 충돌하겠죠. 여기서 현장 교사들이 유심히 살펴보는 세 번째 역량, 바로 내 안의 충동을 다스리는 자기조절 기초 역량이 등장합니다. 이 역량을 이해하려면 아이의 뇌, 구체적으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해요. 아이의 뇌는 램 용량이 아주 작은 구형 컴퓨터와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알림장을 가방에 넣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복도의 줄을 서라 이런 3단계 지시가 일상적으로 떨어지죠. 어른들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미션이겠네요. 그렇죠. 자아중심성에 머물러 있는 아이의 뇌는 이 지시를 순서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 다운돼 버립니다. 자기 조절 기초 역량은 단순히 꾹 참는 인내심이 아니라 이 작업 기억의 용량을 늘리고 상황에 맞게 생각의 방향을 트는 인지적 유연성 이를 뜻합니다. 아, 단순히 말 잘 듣는 게 아니군요. 초등학교 가면 이거 정말 뼈저리게 필요하겠어요. 당장 나도 손을 번쩍 들고 내 의견을 막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걸 꾹 참고 친구의 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자기 조절이죠. 체육복을 교실에 두고 운동장에 나갔을 때 당황해서 주저앉아 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교실에 다녀와야겠다며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과정이 자칫 아이들을 그저 통제하기 쉬운 약간 말 잘 듣는 공장 부품처럼 훈련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은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음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무작정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 행동과 외부의 규칙을 조율하는 능력이죠. 아, 그 설명에 완벽히 부합하는 우주반이 즐거워졌어요 사례가 떠오르네요. 아이들이 놀이 시간과 화장실 사용 규칙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규칙을 너무 칼같이 지키다 보니 5분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하던 블록놀이를 무조건 멈추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아직 성 다 못 만들었는데 시간이 끝났어 하면 막 불만이 터져 나오죠. 여기서 교사의 개입 방식이 진짜 핵심입니다. 너희가 정한 규칙이니까 울지 말고 지켜 라고 억압하지 않아요. 규칙은 모두가 잘 지내기 위해 만든 것이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하죠. 그러면서 기존의 5분 모래시계 옆에 10분 모래시계를 함께 꺼내어 줍니다. 시각적으로 시간의 길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아, 아이들이 두 모래시계를 비교해보며 놀이 시간을 스스로 재협상하는 거군요.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때를 쓰거나 무작정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유연성을 발휘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아평가와 교사의 지원도 아주 실용적이더라고요. 화재경보벨이 울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도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통제할 수 있는지 관찰하고요. 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또 복잡한 일과표를 아이들이 스스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아이 뇌의 램 용량, 즉 작업 기억에 여유를 줍니다. 종이벽돌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친구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는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 왜 지금 정리가 필요한지 이해시키며 갈등 조율을 돕고요. 일관된 일과로 예측성을 주고 복잡한 지시는 순서를 나누어 안내해주면 아이들의 작업 기억과 행동 통제력이 놀랍도록 소활하게 발달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톱니바퀴입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배움에 대한 호기심 엔진을 달고 작업 기억과 유연성이라는 조향장치까지 갖춘 아이. 이 아이는 비로소 내면에서 벗어나 타인의 네트워크와 연결될 준비를 마칩니다. 네,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바로 네 번째, 사회정서 기초역량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사나 또래와 신뢰를 쌓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맺는 역량이에요. 초등학교라는 본격적인 사회에 진입하면 또래 간 갈등은 필연적이잖아요. 피할 수 없죠. 매일매일이 갈등의 연속일 텐데요. 그렇죠. 이때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말로 사과하는 법, 성인에게 높임말로 예의 바르게 요청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1학년 2학기쯤 시작되는 모동활동에서는 4명에서 6명의 아이들이 모여 양보와 타협을 끊임없이 연습하게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초등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조건 돕는 게 권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는 되게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나의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돕거나 다짜고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까라고 물어보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며 도와야 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거 완전 맹목적인 착한 아이 증후군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네, 자료가 강조하는 진정한 친사회적 행동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과제를 내팽개치고 남의 일에만 매달리는 건 진정한 협력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모둠 활동은 이런 섬세한 경계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는 실전 훈련장이에요. 이 네 가지 역량이 하나로 통합되어 폭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다 함께 보물찾기 활동이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역할을 나누고 보물지도를 그립니다. 교사는 활동 반경을 유치원 전체 공간으로 넓혀주고 칩과 스티커를 지원하며 판을 쫙 깔아주죠. 네, 스케일 커졌죠. 그런데 보물을 먼저 찾은 유아가 아직 못 찾아서 속상해하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놀리지 않고 슬쩍 장소에 대한 힌트를 주며 위로하고 협력하죠. 보물을 찾으려는 호기심은 생애학습, 넓은 유치원 곳곳을 누비는 움직임은 신체운동, 규칙을 지키고 순서를 기다리는 통제는 자기조절, 그리고 속상한 친구를 위로하는 공감은 사회정서. 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발휘되더군요. 맞아요. 평가와 지원 과정에서도 교사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캐치해냅니다. 게임에서 늦거나 실수하는 친구를 비난하는 대신 끝까지 잘해봐 라고 응원하는 아이의 모습을 기록하죠. 흥미로운 건 항상 양보만 하는 아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입니다. 아, 양보 잘하면 보통 착하다고 칭찬하고 넘어가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현장의 교사는 그 아이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세심히 살피고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되게 섬세하네요. 또 신체 기구를 넘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애초에 계획했던 설계도를 융통성 있게 변경하도록 모두먼들에게 제안하기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명확히 요청하고 도움을 받은 뒤엔 감사함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안내하죠.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이 네 가지 역량, 신체 운동, 생리학습, 자기조절, 사회정서, 이 이야기들 쭉 따라오다 보니 이 네 가지가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꽉 물려 돌아가면서 한 명의 아이를 단단하게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1학년 받아쓰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유능하게 살아남기 위한 평생학습의 기초 그 자체네요. 네,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역시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기초 역량은 초등학교 입학식 전날 밤까지 게임 캐스트 깨듯이 완벽하게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아이들 각자의 고유한 뇌발달 속도와 기질에 맞춰서 평생에 걸쳐 길러나가는 토대일반이라는 점을 자료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조급할 필요 없이 이 방향성을 인지하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의 성장은 엑스레이처럼 한순간에 딱 찍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의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시며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신체를 유연하게 통제해서 피로감을 줄이고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끈기를 발휘하고 낡은 규칙 때문에 불만이 생겼을 때 무작정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재협상하고 내 할 일을 야무지게 끝낸 뒤에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적절히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듣다 보니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이거 7살 유치원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극심한 현대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훨씬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성인 생존 역량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완벽히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룬 이 네 가지 기초 역량,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일터에서 얼마나 잘 챙기며 굴리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생존 기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